일본 근대사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새롭게 태어나는 일본 1월 4일 교토 조정은 민나지노미야 요시아키 치망을 세이토다이 쇼군으로 임명하여 바쿠우 토벌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덴노의 친명까지 받아내어 확실한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바쿠우를 토벌하러 나선 새로운 정부군대의 사기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덴노가 새로운 정부군에게 역적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친마쿠오 세력을 토벌할 것을 명하자 그동안 숨죽이고 상황만 지켜보거나 소극적으로 바쿠우 편에 설까 고민했던 다이묘들이 속속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바쿠우 측의 전우는 급격히 기울었고 도바, 호시미 전투에서 크게 패한 바쿠우군은 오사카로 퇴각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토, 에도와 함께 일본의 3대 도시로 성장한 오사카는 예로부터 일본의 중요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바쿠우가 철저하게 수비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동시에 해상 교통과 운하를 이용한 물자 수송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어 에도 바쿠우의 직할 영지가 된 이후 상업 도시로도 크게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오사카로 후퇴한 것은 오사카가 바쿠우의 직할 영토인 동시에 전쟁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요시노부는 이곳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으나 이곳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도쿠가와 가문의 수장이자 에도 바쿠우의 최고 권위자였으나 바쿠우 내부에서도 아직 쇼군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와 요시노부가 쇼군의 후계자 후보로 경쟁할 때 그를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현재 바쿠우와 적이 된 사스마였다는 사실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는데 쇼군 후계자에서 밀려났을 때의 쓰라린 기억 때문인지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쇼군에 취임한 후에도 에도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계속 교토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바쿠우 중신들과 에도에서 마주치는 것이 껄끄럽기도 했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교토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대왕인 고메이 덴노 생전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조정과 온화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때 쌓아올린 인맥이나 정치적 입지는 교토에서 더욱 탄탄했습니다. 주로 교토에 머물러 교토 쇼군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에도를 방치했던 그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중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해 바쿠우 내에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대정농한이었는데 통치권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이 중대 사안을 바쿠우 중신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 후로 친바쿠우 세력 중에서조차 그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심지어 바쿠우 세력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바쿠우 세력 중에 도쿠가와 종가와 가장 가까운 가문들인 고상케마저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바쿠우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휘하의 장수들은 투지를 잃었고 1월 7일에 상황을 비관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군사작전회의를 핑계로 주요 인물들만 데리고 몰래 에도로 돌아갔습니다. 쇼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군사들을 버려둔 채 도망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사카 성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 계통이 붕괴되어 전장을 이탈하는 병사들도 많았고 바다에서 대기하던 바쿠우의 해군도 입장이 모호해졌습니다. 사실 바쿠우가 애써 양성한 해군의 전투력과 무기는 당시 어느 지역의 해군보다 막강해서 새로운 정부군에는 커다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노부가 도망가지 않고 해군 병력을 잘 이용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해군을 통솔하던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무책임한 성격에 실망했으나 지휘 계통이 무너진 이상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오사카 성에 숨겨져 있던 금 18만 냥을 챙기고 부상병들을 군함에 태워 신속히 오사카 성을 떠났습니다. 이튿날인 8일 주인이 버리고 떠나 텅 빈 오사카 성 안으로 도시원 군사들이 순조롭게 입성했습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싸워보지도 않고 적군에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 어이없게 오사카 성을 빼앗긴 바쿠우 군의 전력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교토 근교에서 벌어진 도바 호시미 전투에서 바쿠우군이 패배한 건 역시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그 패배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데다 수많은 병력을 잃은 것입니다. 특히 7일 오후에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토벌하라는 덴노의 칙령이 공식 선포되어 바쿠우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정부는 아이즈, 구하나 등 몇몇 친바쿠우파 다이묘의 영지를 몰수하고 관직을 박탈했으며 바쿠우가 통치하던 영지를 모두 조정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로써 도바쿠 세력은 실질적인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한편 오사카를 버리고 에도로 도망간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기다리는 것은 여론이 양분되어 혼란에 휩싸인 친바쿠우 세력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전파 대신 직면한 위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건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건지자는 공순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주전파를 지지하던 프랑스인 군사고문관 샤를 샤느와네를 해임하고 가스 가이슈를 육군사령관으로 새로 임명해 바쿠우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한편 적의 오두머리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사기가 충천한 새로운 정부의 군대는 연전연승하며 바쿠우군을 위협했습니다. 4월 21일 새 정부의 군대가 드디어 에도에 도착했는데 가스 가이슈의 판단과 권고에 따라 항복을 결정한 바쿠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에도 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바쿠우 통치가 드디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새로운 정부와 친바쿠우 세력 간에는 충돌이 끊이지 않아 1년 이상 지난 1869년 여름까지도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반 이상을 질질 끌던 내전은 결국 새로운 정부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보신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봉건 체제를 벗고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민심을 단결시켜 통일 국가로 다시 태어난 메이지 정부는 국가가 개혁을 주도해 근대화 물결에 동참했는데 이런 발빠른 처신 덕분에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청군측. 청군측이란 군주의 주변에서 맴돌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간신을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쓰인 공양전 전공 13년에 나오는 차축곤측지약인이라는 글로 이 구절에서 청곤측이라는 표현이 파생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무리들은 대부분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반신배를 응징한다는 청곤측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곤측을 내세워 일어난 수많은 쿠데타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라이벌을 모함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악용된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청군측을 주장하는 정치가의 모습이나 이 논리가 악용되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이야기, 시작되는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집니다.